오후 2시 아파트 경비실 앞은 택배차가 다녀간 직후라 상자 냄새와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무거운 다리를 절며 천천히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다친 다리 때문인지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비원이 계시나 모르겠네. 김상진 할아버지는 손에 든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잘못 온 택배 같은데 가져다 드려야 할 텐데.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경비실 앞에서 이미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팔 전체를 뒤덮는 용문신, 곳곳에 박힌 금속 피어싱, 위협적인 눈빛을 가진 건달 입주민이 윤정호 경비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봐 경비, 내 택배 누가 가져갔어? 그거 100만 원짜린데 누가 훔쳐갔냐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난동을 부리는 건달 뒤편에서 작은 택배 상자를 손에 든 김상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 있는 모습, 잘못 온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표정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을 느낀 김상진 할아버지가 뒤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택배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 온 것 같아서. 그러자 건달은 김상진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심도 아닌 그저 약자를 노리는 잔혹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걸 맡기려고? 건달은 택배를 낚아채더니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참 어이없네. 남의 집 택배 들고 슬쩍 가져가 놓고 맡기려고 했다고. 도둑들이 맨날 하는 변명 아냐? 그는 김상진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상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안에 뭐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들고 왔다고. 그걸 누가 믿어? 늙은이가 욕심나서 챙긴 거 아니야? 김상진 할아버지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주소가 잘못되어서. 건달이 성큼 다가오자 윤정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주민님, 훔친 게 아닙니다. CCTV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건달은 손바닥으로 윤정호 할아버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경비 주제에 어디서 혼수냐. 그 순간 찰싹 건달이 윤정호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경비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마저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러지 말게 난 정말. 입 닫어. 건달은 이번에는 김상진 할아버지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가 즉시 그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건달은 더욱 흥분하며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건달은 윤정호 할아버지에게 성큼 다가오며 침을 튀겼습니다. 경비라고 설치지 말랬지. 너 같은 늙은 경비가 뭘 알아. 꼴의 경비라고 나대긴. 경비 그만두고 그냥 폐지나 줍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곧바로 김상진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꺾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너 영감탱이. 남의 택배 들고 슬쩍해서 한탕 해보려다가 걸린 거지.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늙으면 뇌도 썩나. 건달은 두 노인을 번갈아 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이 짜고 훔친 거 티 난다. 굽은 허리 쳐들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웃기지도 않네. 그냥 요양원 가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 밖에 기어 나오지 말고. 그는 택배 상자를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먹고 살 데 없으니까 남의 물건 훔쳐서 버티는 거지. 거지 같은 늙은이들이. 건달의 발이 바닥을 쾅하고 울렸고 그는 김상진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번개처럼 뻗었습니다. 손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김상진 할아버지는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번 더 입 열어봐. 그땐 진짜로 건달의 손이 김상진 할아버지를 향해 떨어지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건달의 손이 닿기도 전에 윤정호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빠르게 뻗어 건달의 손목을 안쪽에서 감싸듯 잡아챘습니다. 툭! 그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으악! 뭐야 손목이. 윤정호 할아버지의 엄지와 검지가 건달 손목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근육이 즉시 굳어버린 듯 건달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툭 하고 꽂혔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멋대로 구는 손자를 다이르듯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공경할 줄 모르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폭력까지 쓰는군.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네. 건달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칼의 등장은 상황을 한층 더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두 명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윤정호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야가 더 선명해진 듯했습니다. 건달이 칼을 꺼낸 순간 윤정호 할아버지는 반발 뒤로 물러나며 건달의 팔을 따라 손을 번개처럼 미끄러뜨렸습니다. 칼의 체중이 흔들리는 찰나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건달의 팔꿈치 안쪽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탁! 정확한 신경점이 눌렸습니다. 팔이 움직여지질 않아. 순식간에 건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바닥에 금속성이 울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제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건달은 이를 갈며 몸통으로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러나 윤정호 할아버지는 건달의 기세를 반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낮추죠. 건달의 급하게 달려드는 중심점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건달 허리 옆을 잡고 발 뒤꿈치를 축으로 삼아 몸을 부드럽게 회전시켰습니다. 순간 건달의 몸이 허공에서 크게 돌아갔습니다. 휙! 그리고 쿵! 건달이 경비실 의자 위에 거꾸로 날아가듯 떨어졌습니다. 건달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흘렀습니다. 크크크. 주민들 사이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건달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 순간 윤정호 할아버지는 그의 뒤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불현듯 건달의 후면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달의 목덜미 위 특정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톡 하고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건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종이 인형처럼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1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경비실 앞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고, 누군가는 입을 막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달은 바지춤을 붙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팬티가 반쯤 드러났지만 그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택배 상자를 끌어안고 헐떡이며 뒤를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나 갈 거야. 이 망할 영감탱이. 그리고 비틀거리며 단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며 김상진 할아버지에게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김상진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윤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경외심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경비실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도 그의 옆자리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난동이 끝난 뒤에 경비실 주변은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으로 가라앉은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욕설과 소란이 가득하던 자리였지만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은 윤정호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은 모두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가 보여준 움직임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었고 평범한 노인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온화했습니다. 잠시 후 김상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상진입니다. 근처 한국의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얕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입니다. 둘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김상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근처에 차집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해 작은 감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살짝 고민하는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무도 끝났으니 차 한 잔쯤은 괜찮겠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벤치에서 일어나 경비실 앞을 지나 조용히 차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김상진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다리를 다치신 지 오래되신 겁니까? 걸으시는 모습이 꽤 불편해 보여서. 김상진 할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 오래된 상처입니다. 젊을 때 위험한 일을 좀 겪었습니다. 벌써 40년 전 일이네요. 김상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제게는 이 다리의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하던 날 얻은 상처입니다. 그 한마디에 윤정호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26살일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닥쳐서 결국 한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김상진의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점차 낮고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국경 근처에서 이미 잡혀 죽었을 겁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제가 맞았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리셨어요. 본인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우리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윤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짓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엔 깊은 생각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탁하셨거든요. 가족을 지켜준 두 분께 꼭 은혜를 갚아라. 40년이나 지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가만히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잠시 후 김상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참, 아까 보니 무술을 정말 능숙하게 쓰시던데요. 전혀 평범한 경비원 같지 않았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것이 몸에 조금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김상진 할아버지는 종종 윤정호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 차 한 잔을 나누거나 가벼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 김상진 할아버지는 단지 산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근무 중 방해 안 되죠. 그가 웃으며 들어서자 윤정호 할아버지는 반갑게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지요. 윤정호 할아버지는 작은 의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실 안 작은 TV에서는 뉴스가 조용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 명예 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TV를 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입 밖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에도 나오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인정받을 때가 되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TV 음량을 조금 낮추며 물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북파공작원 기록입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공개되는 자료가 더 많아진다기에
혹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윤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윤정호 할아버지에게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차를 나누는 동안 김상진 할아버지는 종종 그날 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추격자들의 총성강을 건너던 순간의 공포.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정호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오래된 기억이 잔잔히 물결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왜 제 몸에 손대요? 노인이라고 다 봐줘야 되는 줄 아세요. 젊은 여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연히 스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번쩍 들다시피 하며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내가 언제 그런 짓을 발이 걸려서 비틀거린 것뿐이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젊은 여자는 한 발 다가가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 팔에 손 올렸잖아요. 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습니다. 정말이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넘어질 뻔해서. 됐어요. 넘어질 뻔하면서 왜 하필 제 몸에 손을 댄 거죠? 내 시간 뺏고 기분 망치고 책임질 건가요? 젊은 여자의 억지 같은 주장에 경비실 앞을 지나던 주민들이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근무 중이던 윤정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윤 선생님,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김상진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잠시만 지켜보지요. 윤정호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CCTV도 있고 곧 진정될 것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다른 주민이 나서며 말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세요. 어르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젊은 여자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녀는 구두 소리를 울리며 단지 안으로 들어갔고 억울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노인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저런 일이 드물었는데 말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김상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분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고개를 돌리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공원의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김상진 할아버지는 윤정호 할아버지가 북한 탈출 이야기를 꺼내면
꼭 이렇게 화제를 돌린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편한 주제라 그런가 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윤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김상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지요. 경비실 앞을 스치는 바람이 잠시 두 노인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김상진 할아버지가 경비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이요. 무슨 일이라도. 윤정호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드시지요. 경비실에서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정작 대접을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어서요. 윤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쌓인 정과 신뢰가 그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경비실을 나서 단지의 가을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머리를 들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단지 안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요. 잠시 후 두 사람은 김상진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집은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오랜 세월 혼자 지냈다기엔 따뜻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윤정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포도알 사탕 몇 알이 들어있는 투명한 봉지. 붉은 글씨로 제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체 64년 3월 5일. 윤정호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체 64년 1975년이군.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김상진 할아버지가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197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김상진 할아버지의 표정은 크게 놀라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사탕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 딸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사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설마 이 작은 사탕 하나가 북한에서 가져온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비닐을 쓰다듬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총성속을 뛰고 강을 건너고 짐은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이 사탕만 남아 있더군요. 그는 손등으로 봉지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죠. 그는 다시 사탕 봉지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 주체 연호, 북한에서만 쓰는 연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모르고 심지어 북한 출신이라도 서기로 한 번에 환산하진 않습니다. 그는 윤정호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방금 그걸 듣자마자 바로 1975년이라고 하셨죠. 그걸 즉시 그렇게 변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철저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아, 젊었을 때 여러 자료를 봐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이유 없는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상진 할아버지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정호 할아버지를 눈으로 조용히 훑고 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윤정호 할아버지의 의도적인 화제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벽 한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따님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김상진 할아버지는 화제를 돌린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분명히 깊어졌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윤정호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죠. 과학자셨던 아버지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셨고, 저도 아버지를 이어 의사가 됐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앨범을 받으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진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우연입니까? 북한의 주체연호를 서기로 한 번에 바꾸어 말한 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윤정호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 복무를 조금 특이한 보직으로 했습니다. 직접 싸우는 부대에 있던 건 아니고 북쪽 관련 문서나 지도를 정리하는 보좌처럼 일한 적이 있지요. 그는 의도적으로 표정을 가볍게 만들며 웃었습니다. 그때 북한 관련 자료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지도, 지명, 연호 표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주체 몇 년은 서기로 몇 년이고 그런 걸 표로 정리하는 일이 많았어요. 정작 제겐 큰 의미도 없는 숫자였는데 그게 아직도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어깨를 한번 으쓱였습니다. 그래서 사탕봉지에 적힌 연호를 보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윤정호 할아버지를 깊이 꿰뚫어 보려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긴 순간 거실에는 따뜻한 차향만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베란다 창을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긴 이야기를 예고하듯 낮은 떨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평소보다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굳어진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늘 같은 차분함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파문 같은 긴장이 어른거렸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두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마치 과거로부터 불러온 기억을 정리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은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박히며 생긴 깊은 흉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흉터는 어지간한 일로는 생기지 않는 상처죠. 말이 끝난 순간 거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떨린 듯 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이 간신히 떨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김상진 할아버지는 감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윤정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차잔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순간 힘을 잃었고 잔이 흔들리며 차가 한쪽으로 쏟아져 그의 상의 앞판을 적셨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급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른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분의 셔츠가 있습니다. 이쪽 방에서 갈아입으십시오. 윤정호 할아버지는 젖은 옷에 불편함을 느끼며 천천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급히 움직인 탓인지 아주 가느다란 틈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차가 쏟아진 자리를 정리하며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방문 틈으로 윤정호 할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젖은 셔츠를 벗어들고 천천히 팔을 꺾어 올리며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옷 사이에서 드러난 왼쪽 어깨의 깊은 흉터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명에 드러난 것도 일부러 보여준 것도 아닌 예상치 못한 틈 사이로 흘러나온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살이 깊게 베인 듯 패여있는 자국, 탄흔을 중심으로 퍼진 어두운 흔적, 오래된 상처가 굳어 돌처럼 단단하게 변한 어깨의 눌림. 그 흉터는 어지간한 일로는 생기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틈은 아주 얇았지만 그 속에서 보인 진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깨의 흉터.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듯 화제를 돌리던 태도. 주체연호를 보자마자 거리낌 없이 1975년이라 말한 반응까지.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분이?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놀람, 두려움, 벅참, 희미한 기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혹시 소리가 새나갈까 두려워 입술을 세게 깨물며 한 걸음 뒤로 조심스레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새 셔츠로 갈아입은 윤정호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김상진 할아버지가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려는 노력과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어깨의 상처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그 말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깊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숨겨온 진실의 무게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절뚝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작은 헝겊에 쌓인 물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녹슨 군번줄이었습니다. 군번판에는 숫자와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42 북공길, 비바람과 세월 속을 견뎌온 숫자가 잔잔한 조명 아래서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 순간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번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과거가 조용히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오래된 다리의 통증이 다시 스며올랐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늘 화제를 돌리시던 것. 주체연호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1975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방금 제가 본 오른쪽 어깨의 총상 흉터까지. 김상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확인하고 싶은 희망과 혹여 틀릴까 두려운 절박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정호 할아버지는 군번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그의 눈동자에 세월의 그림자와 죄책감, 고통,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다리는 그날 북한군 총에 맞아 생긴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있었죠. 본인도 총상을 입으면서도 저희 가족을 등에 업고 끌고 또 끌며 남쪽으로 데려다 주신 분. 말을 이어가며 그는 끝내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도 우리 가족 모두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두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윤 선생님 맞으시죠? 그때 저희 가족을 구해줬던 그 군인. 그는 군번줄 위로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죄와 상처가 손끝에서 깨어나는 듯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나 찾았는데, 바로 제 옆에 이렇게 계셨는데. 윤정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파 작전은 국가 기밀이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가족도 나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목숨을 제 손으로 앗아갔습니다. 그 죄책감이 제 삶을 늘 짓눌렀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군번줄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군번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다시 손에 쥐게 될 줄은 평생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무게는 늘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며 나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림자에 숨었어. 누구에게도 우리의 이름과 과거를 단 한 번도 말할 수 없었지요. 군번줄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에는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40년의 시간, 그 속에 담긴 상처와 외로움이 잔잔히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의 부친 김철중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였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제 아들은 의사가 되어 이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모든 삶은 당신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편지는 짧지만 그 안에는 한 아버지의 평생의 감사와 존경이 가슴을 찌를 만큼 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스스로 부정해왔던 자신의 삶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가 목숨 걸고 구해낸 소년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은 군번줄 위에서 천천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장면은 서서히 흐릿해졌다가 마치 필름이 역재생되듯 그의 기억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북한 국경 인근 가을의 끝자락 북한 밤하늘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얼굴을 베듯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나무잎이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마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고음처럼 들리는 곳. 그곳에 젊은 나이의 윤정호는 완벽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침투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바르고 있었으며 호흡조차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손목시계 바늘은 2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2시 접선. 5분 이상 지체되면 즉시 철수. 하지만 철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공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2시 정각. 윤정호는 약속된 방식대로 손전등을 3번 짤막하게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 어둠 속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그의 아들로 보이는 20대의 젊은 아들과 며느리. 마지막으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려앉으면 강물은 흐름을 바꿉니다. 김철중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산새는 남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암호가 정확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김철중 박사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김철중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욱 깊게 잠겼고 두 눈에는 두려움과 단단한 결의가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상진이고 며느리 선혜와 손녀딸 주은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상진의 3살짜리 딸아이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윤정호의 군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말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윤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 뒤를 한 치도 벗어나지 말고 제가 멈추면 바로 멈추십시오. 위험 신호를 보내면 즉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상진의 아내가 두 손으로 아이를 꼭 안은 채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윤정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눈에 희미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손끝 하나 닿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쪽까지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자 다짐이자 맹세였습니다. 그 단호함에 가족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윤정호는 이번엔 김상진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상진 씨, 지금부터는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버티면 가족이 삽니다. 상진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가족을 향한 굳은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은 깊었으며 바람결에 묻어나는 냄새조차 낯설고 매서웠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지뢰밭의 위치, 군 초소의 변화, 순찰 시간표, 강의 수심, 모든 경로를 빠르게 그려냈습니다. 두 곳의 초소를 피해 강을 건너고 남쪽 숲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가족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걷는 발자국만 밟으십시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윤정호는 숨소리 하나 새지 않게 몸을 낮추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흘 위를 스치는 잎사귀처럼 가벼웠고 움직임은 마치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된 듯 조용했습니다. 김철중 가족은 그의 뒤를 따라붙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긴장 속에 몸을 떨었습니다. 상진의 어린 딸은 작은 입에 꼭 물고 있던 포도알 사탕 덕분인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이 커다란 눈만 깜빡이며 조용히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작은 개울을 지나려던 순간 윤정호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모두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자석처럼 끌려온 정적 속 멀리서 규칙적인 군홧발 소리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젖은 흙을 짓누르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 김상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다급히 감쌌습니다. 윤정호는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나무와 숲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숨을 억누르며 웅크렸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는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다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윤정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두 번째 순찰을 대비해 긴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5분, 10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땅에 엎드린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갑시다. 여기서 2km 정도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진짜 위험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는 숨죽인 목소리로 말하고 다시 어둠 속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호의 움직임은 더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포식자의 감각으로 나뭇가지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발자국을 밟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따라갔습니다. 윤정호의 눈은 계속 흔들림 없이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그의 낮고 잔잔한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처럼 가족에게 닿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변에 다다랐습니다. 늦가을의 물살은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거셌습니다. 여기가 진짜 시험입니다. 윤정호는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서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물살이 강하니 절대 끊겨선 안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김철중의 허리에 로프를 묶고 이어 상진과 아이를 업은 상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 매듭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상류 흐름을 체크하고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십시오. 그가 첫 발을 강물 속에 들여놓는 순간 파드, 숲 너머에서 강한 빗줄기가 폭발하듯 켜졌습니다. 탐조등이 그들을 향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윤정호는 반사적으로 가족들을 강둑 아래로 밀어눕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탕, 탕, 탕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윤정호는 몸을 틀며 권총을 뽑아 빛을 향해 두 발을 연속으로 쏘았습니다. 탐조등이 박살나며 어둠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들은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파악한 뒤였습니다. 강으로 지금이 아니면 못 건넙니다. 그가 외치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총알이 상진의 왼쪽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상진은 날카로운 울음도 낼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정호는 번개같이 상진에게 뛰어갔습니다. 상황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이 강 건너로 접근하고 있었고 남쪽으로 도망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상진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정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김상진의 부상난 다리에 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티십시오. 그는 로프를 단단히 조이고 가족을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거센 물살은 그들을 집어삼킬 듯 난폭했습니다. 윤정호는 한 손으로 로프를 놓지 않는 채 다른 한 손으로 김상진을 힘껏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보입니다. 남쪽입니다. 강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물이 폭발하듯 튀어올랐고 윤정호의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피가 강물에 풀리며 붉은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가족은 필사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남쪽 강둑에 쓰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윤정호는 피투성이 어깨로 김상진을 업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물과 피가 섞여 한 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뒤에서 점차 사라졌고 숲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가까스로 숨을 골랐습니다. 김상진의 얼굴은 색이 다 빠진 듯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막기 위해 손을 꽉 눌러 쥐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를 업은 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주변을 계속 훑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상진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자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천 조각으로 꽉 감아 동여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접선 지점까지 2km. 그곳까지 가면 우리 쪽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호는 다리에 부상을 입은 김상진을 업은 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철중과 그의 며느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뒤따랐고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며 그들의 길 위에 어슴푸레한 빛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드르르르르릉. 갑자기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나무잎이 사방으로 날리고 땅이 진동하는 듯 울렸습니다. 추격조가 떴습니다. 윤정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가족 모두가 포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정확한 위치를 짚어 보였습니다. 이걸 따라가십시오. 1km 정도 가면 남측 요원들이 지키는 초소가 있습니다. 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윤정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군이 이쪽으로 오도록 흔적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이 도망칠 시간은 누군가가 벌어줘야 합니다. 김철중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죠. 윤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남쪽으로 보내는 것.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김상진을 등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상진의 얼굴은 공포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윤정호는 그의 두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상진 씨, 이제 당신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윤정호는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는 헬리콥터가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듯 달려갔습니다. 부상으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일부러 가지를 밟아가며 숲속을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그의 움직임은 북한군의 귀에 뚜렷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방향을 틀어 그의 움직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김철중의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편으로 사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상진은 찢어지는 듯한 다리 통증에도 이를 악물고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접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중은 신호 문구를 외쳤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려앉으면 강물은 흐름을 바꿉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새는 남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남측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재빨리 가족을 둘러싸며 안전한 차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상진의 눈빛은 숲을 향했습니다. 그 군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면 돌아오는 겁니까? 요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정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부상을 입어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까스로 남쪽으로 복귀했지만 그 순간 이미 김철중 가족은 보안상 이유로 다른 시설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정보는 모두 기밀로 봉인되었고 윤정호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철중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 얼굴, 나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 김상진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군인의 어깨에 난 깊게 파인 총상 자국, 그리고 물에 젖어 녹슬기 직전이던 하나의 군번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목숨을 걸고 한 가족을 남쪽으로 보내준 젊은 군인은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총상을 입은 채로 가족을 이끌던 그 청년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순간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며 김상진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윤정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밤에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군인분의 희생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거다. 그 은혜를 꼭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물은 더 깊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의 답을 이제야 들은 듯했습니다. 나는 임무를 마치면 바로 다음 작전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밀로 묶여 우리는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짓눌러온 외로움과 자책과 허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김상진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이 다리가 선생님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일부러 더 또렷하게 다리를 절며 윤정호 할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날 밤 저를 들쳐 업고 뛰었던 그 군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겠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날 선생님이 제게 주신 삶 덕분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눈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기 위해 작은 떨림을 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진 씨, 잘 지내셨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윤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와줘서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깊게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임무만 수행했소.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 가끔은 우리가 한 일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한밤중에 혼자 울적해질 때가 많았다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자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의사가 되어 서 있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었던 것 같소. 김상진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윤정호 할아버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만이 아닙니다. 제가 치료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낸 삶까지 모두 선생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살며시 감동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국가 앞에서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진짜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 윤정호 할아버지와 김상진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경비실 앞에서 만나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늘 조용하던 저녁 공기는 이제 두 노인의 대화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북파공작원 시절의 조각들을 아주 조금씩 꺼내 들려주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의사로 살아온 삶과 가족의 역사를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둘은 평소처럼 단지 옆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발끝을 스치던 그때, 갑자기 윤정호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김상진 할아버지가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네, 잠깐 숨이 좀.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금세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몸을 붙이려다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윤 선생님, 선생님. 김상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호 할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답게 단단한 침착함으로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제발.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정호 할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도 같이 탔습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흉부 근처에 파편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원 원장입니다. 근처 제 병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의료진은 즉시 그를 검사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온 CT 결과는 의사인 김상진 할아버지조차 순간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움직여 주요, 혈관 바로 옆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했다면 대동맥을 손상시켰을 겁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수술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맞지. 의료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분은 내 은인이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지. 그 당시 생긴 파편이 이제 이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네. 내가 직접 책임지고 수술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료진은 그의 오랜 경력과 명성을 알고 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상진 할아버지는 마취된 윤정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은 총알을 맞아가면서 저를 들쳐업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되돌려 드릴 차례입니다. 수술은 총 5시간 동안 긴장 속에 이어졌습니다. 파편은 주요 혈관과 신경 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고 수술실에는 긴 숨과 기도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땀이 김상진 할아버지의 이마를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기술이 그의 손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심스레 금속 파편을 집어 올렸습니다. 제거됐습니다. 금속 파편이 수술 접시 위에 딸깍
하고 떨어지는 순간 수술실 전체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술입니다. 원장님. 젊은 외과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상진 할아버지는 그 옆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 상처는 오늘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눈을 뜬 윤정호 할아버지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자네가 나를? 네. 40년 전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김상진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날 선생님이 제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오랜 상처와 의무는 이 순간에 모두 치유된 듯했습니다. 수술 2달 뒤 완전히 회복한 윤정호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경비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매일 오후면 자연스레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윤 선생님. 김상진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공기마저 새로운 것 같소. 윤정호 할아버지도 밝게 화답했습니다. 그 얼굴엔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평온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통을 들고 경비실 쪽으로 총총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쿠키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아이는 통을 열어 간 만든 듯한 따끈한 쿠키를 꺼내 두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런 선물까지 다 받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더 힘이 나는구나. 윤정호 할아버지는 쿠키를 받아들고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한 뒤 또 총총 뛰어 돌아갔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보다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교대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단지 내 공원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쿠키를 한 입씩 베어 물던 김상진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윤정우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잠시 올려다본 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수술 아니었으면 이렇게 걷지도 못했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웃음 속엔 감사함, 존경, 40년을 돌아온 인연, 그리고 봄 햇살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공원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두 노인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40년 전 강물 위에서 시작된 인연은 지금 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작은 아이의 감사 인사와 쿠키 한 조각에 녹아 새로운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이 이 우체통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와 바람을 다시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께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